잘 들리시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지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동평균선을 혹시 사용해 볼 때 MA를 많이 쓰시나요? EMA를 많이 쓰시나요? EMA. 오, 그럼 혹시 MA와 EMA의 차이를 아세요? 그쵸? 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외 받기 전엔 MA, 지금은 EMA, EMA가 더 빨라요. 라이젠 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MA와 EMA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오늘 이동평균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MA는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기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노란색 7일 이동평균선은 7EMA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MA를 사용하지 않고 EMA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MA는 7 이동평균선이라고 치면은 7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움직인 값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날봉으로 확인했을 때 여기 보시면 노란색 88,105불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지난 7일 동안 이동한 가격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MA로 쳤을 때는 이건 EMA 값이구나. 이거를 지우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플 둘 다 7일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A와 EMA 차이는, MA는 7일 동안 움직였다고 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평균값을 나타낸 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 EMA는 조금 더 예민한 친구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쳤을 때 이 월부터 일요일까지를 쭉 평균으로 낸 게 아니라 월, 화, 수보다 목, 금, 토, 일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 애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7일이라고 해도 앞에 있던 요일보다 뒤에 최근에 있던 요일에 평균치를 값을 조금 더 매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EMA가 MA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둘 다 7일선인데 MA는 이렇게 아래에 있고 EMA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도달을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평균 가격은 아래에 있지만 앞에 최근에 1, 2, 3,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일요일이니까 금, 토, 일의 가중치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EMA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평균값은 조금 더 내려가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얘가 가중치가 조금 더 몰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MA와 EMA 차이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MA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7일이라고 치고 봤을 때 이 7일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평균치가 지금은 87,340인 거죠. 근데 EM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일 앞에 섰던 한 3명의 가중치가 제일 먼저 반영이 돼요. MA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움직임이 전부 평균으로 나눠서 딱 나타낸 선이라면 EMA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보다는 금, 토, 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거죠. 최근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낸 MA보다 최근치의 최근치가 반영된 EMA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장타나 스윙의 경우에는 MA를 사용을 해서 내가 평균값을 구하고 여기에 맞게 진입을 하는 모습을 취하셔도 되는데, 선물이나 단타, 스캘핑 이런 애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MA보다 EMA가 조금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이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에요. 차트에 보실 때 제가 맨날 단기 이평선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7일과 14일입니다. 그리고 중기 이평선은 62일선, 그 장기는 186, 217, 37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평선들은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7일.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중치를 먼저 놓고 본다면 7일, 그리고 62일, 372선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는 합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인에서 왜 7일 이동평균선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주식에서는 5일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코인에서는 7일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장이 7일 동안 열려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이 열리고 토일이 장이 쉬죠. 근데 코인은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열리기 때문에 7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이동한 값을 평균을 낸 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인에서는 7일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7일선은 약간 단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추세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볼 때 7일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7일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7일선이 한번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7일선에 올라탈 때는 양봉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 위로 안착을 하지 못했을 때는 추세가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추세 전환선은 이 14일선으로 보지만 단기적인 방향이 바뀔 때 단타를 치거나 스캘핑 같은 걸 노릴 때는 7일선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봉 마감이, 캔들봉의 몸통 마감이 노란색 7일선 위로 마감을 하지 못할 때는 꺾이는 힘이 강해요. 하지만 이렇게 7일선 위에서 봉이 마감을 하면은 얘가 위로 쭉쭉 올라서 주려는 모습은 한 번씩 보이죠. 그래서 7일선은 오늘 유니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7일선은 한번 깨지면 이렇게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옆으로 쭉 밀 때도 이 위로 안착은 못하고 있어요. 안착을 하지 못하니까 아래로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7일선 위로 봉이 처음으로 올라탔어요. 제대로 올라탔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처럼 7일선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나서 반전을 처음으로 노려볼 때,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먹는 거겠죠. 하락할 때는 단기 반등을 먹고 상승할 때는 단기 하락을 먹을 때 이 7일선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선 위로 안착하지 못한 하방을 그리고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밀면서 상승을 볼 때 이제 롱이나 현물을 매집을 할 때죠. 그럴 때는 항상 7일선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매물 라인에 딱 걸렸더라도 이동평균선을 위로 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일선 위로 안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고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설명은 조금 짧게 하고 이평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좀 시간을 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14일선입니다. 이 14일선은 저는 완전한 추세 전환이 이제 14일선을 깨냐 못 깨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은 급등이나 급락하는 시기에 이 14일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14일선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 빨간색 14일선을 절대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복마감이 14일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이 추세는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시점부터 쭉 봤을 때 슉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이 나오죠. 근데 눌림이 나왔어도 복마감은 이 14일 위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얻어서 쭉 올리죠. 쭉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요. 흔들고 아래로 쭉 빠졌다가 올라오고 해도 이 14일 위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얘도 쭉 빠졌다가 올라줘서 14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아랫꼬리가 길기 때문에 다시 또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캔들 공부를 했을 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상승을 해주고 고점 라인에서 십자 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봉에 6% 정도 되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 가격대를 올려줬던 양봉 캔들을 전부 다 잡아먹었어요. 하락이 양봉을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이 14일선 아래로 마감을 해요. 저는 이때부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들을 봤을 때 이 캔들 패턴이 하락 장악형 캔들로
하락 패턴의 캔들이 나와줬고 더불어서 14일 추세를 의미하는 이동평균선도 같이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쭉 하락을 하죠. 여기서부터 저점을 이어보면은 약 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9% 하락은 좀 강하죠.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할 때는 이 추세 캔들이 14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쭉 올라왔다 해도 이 이평선에 맞고 계속해서 눌림이 나오죠. 눌림이 나오다가 96.9 매물대 지지라인과 이평선 이탈이 함께 나오면서 또 크게 빠져줍니다. 이처럼 14일선은 약간 추세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급등할 때도 14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죠. 보통 급등과 급락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급등하는 알트, 잡코인들, 급등하는 애들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급등과 급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추세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14일선이에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21일선은 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보다가 중간에 이제 사실상 큰 필요는 없어서 저는 뺐습니다. 이 62일선과 372선은 제가 모멘텀 자리로 보는 자리예요. 이평선입니다. 유니 같은 애들로 알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62일선은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기 이평선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이평선 라인에서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을 보고 급등하는 모습이 예상이 돼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62일선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면 내가 아래에서 단기 이평선을 보고 매수를 했을 때 이건 모멘텀 자리라고 했죠. 이 62일선을 위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봐요. 대신에 이 62일선을 뚫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만큼 아래에서 잡았다면 분할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익절을 저는 권장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뚫어주기 힘들지만 여기를 딛고 다시 올라져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추세는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위로 쭉 올려줬죠. 근데 이 61일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한번 슉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보여드려야겠다. 항상 롱과 숏은 똑같지만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고점에서 쭉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 중기 이평선을 아래로 뚫어줄 때 강한 하락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62일선은 모멘텀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나 아니면 전체 익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뚫으면은 강한 추세로 그 상승이 쭉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에서도 여기 14일선은 계속 지키면서 올리죠. 빨간색 지키면서 쭉 올렸지만 여기 아래 61일선을 관통하는 시점부터 하락이
쭉 이어집니다. 상승할 때도 여기를 뚫어주면 추세가 쭉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할 때도 이 62일선을 뚫어주면은 하락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62일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위에 닿으면 익절하는 구간, 아니면 포지션이 없을 때 62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 하락할 때는 위에서 숏을 잡았다면 이제 반등이 여겨지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여기서 강하게 깼을 때는 하락이 추세가 쭉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61선은 추세가 쭉 이어지는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186과 217선인데요. 이 두 개의 선은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캔들들은, 이 이평선들은 얘네만 따로 보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젠가 그제 보았던 칠리즈 코인인데요. 잠시만요. 색깔만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칠리즈 코인인데요. 이렇게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186과 217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372선과 가까이 있습니다. 얘네는 제가 장기 이평선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랑 중기 이평선이랑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얘네가 훨씬 더 강한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애들이 뭉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커브나 에이브 같은 코인에서 뭉쳐있는 장기 이평선이 뭉쳐있는 구간을 뚫어주면은 그 추세가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런 식으로 186과 217이 뚫리는 자리는 굉장히 추세가 길게 이어집니다. 아까 단기로 봤던 14일선과 62일선과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추세가 길게 이어지죠. 근데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뚫을 때는 굉장히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를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372까지는 강하게 한 번은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런 애들은 실전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이런 지점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이평선들이 몰려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줄 때 추세는 쭉 이어집니다. 장기 이평선이 강하게 뚫리고 이 구간부터 14일선을 타면서 쭉 올라서 주죠. 그렇지만 다시 중기 이평선 방어 한번 하고 14일선을 타고 쭉 올라줍니다.
커브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를 확인해 보면 장기 이평선이 되게 가까이 붙어 있죠. 가까이 붙어 있고 여기를 뚫어줄 때 14일선을 타고 추세가 쭉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상승이 가파르죠. 거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장기 모멘텀 라인들은 항상 아래에서 볼 때는 캔들이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의 모습으로 남겨지지만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지지의 모습으로 남아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 든 부분이, 여러분들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 오늘은 컴퓨터가 렉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말 그래도 정배와 역배인데요. 맞아요. 아까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개개인의 이평선을 설명을 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살짝 순서가 꼬인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맞아요. 단기, 중기, 장기 순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가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승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캔들에 닿는 이 이평선이 올라서 주고 있죠. 7일 이평선이 올라서 주고 있고 그 아래로 14일, 62일, 186, 217, 372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들이 위에 7, 14, 62, 186, 217, 372 단기에서 장기로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의 가격들이 7일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372보다 372일의 평균값보다 최근 7일의 평균값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점점점 최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캔들의 가격이 옛날 14일 전, 62일 전보다 최근 7일의 가격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점점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하락할 때를 볼게요. 지금같이 하락할 때는 7일선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위에 14일선, 위에 62일선, 186, 217, 372 이런 식으로 최근의 가격이 제일 아래에 있죠. 7일의 평균이 제일 아래에 있고 14일 평균이 위에 있고 62일 전 가격 평균이 더 위에 있고 이게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배열은
지금은 역배열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7일의 가격이 최근 14일 가격보다 낮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근 7일의 가격이 14일의 평균값보다 낮다. 이거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란 친구가 빨간 친구 위로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봐볼게요.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이 7일의 가격이 14일선 위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낮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락할 때는 7일선이 14일선보다 계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 뜻은 7일의 평균 가격이 14일의 평균 가격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이 이렇게 7일 이평선이 14일 이평선보다 위로 돌파했다는 거는 7일의 평균 가격이 최근 7일의 평균 가격이 최근 14일의 평균 가격보다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주면서 점점점 이제 최근에 단기 이평선이 그 위에 이평선, 그 위에 이평선, 그 위에 이평선을 쭉쭉쭉쭉 올라서 주는 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간다.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락이 멈추고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하락할 때 이 7일선이 14일선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골든 크로스가 났다. 드디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들즈를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7일선이 14일선보다 계속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있죠. 9월 8일에 이 양봉 캔들을 확인을 해보면 노란색 7일 이평선이 14일선 단기 이평선을 위로 골든 크로스를 해줍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 지점부터 이 가격대가 올라서 준 이 지점부터는 7일의 평균이 이 14일의 평균값보다 가격선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평균이 2주의 평균보다 가격선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곧 상승을 할 수 있겠네. 가격이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7일선이 62일 중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는 가격이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하면서 7일의 평균 이동이 62일의 평균치를 낸 가격대보다 위로 올라서 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7일의 평균값이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역배열로 움직이죠. 아래에서부터 7, 14, 62, 186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죠. 역배열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 중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어주고 위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 갑니다. 배경을 어둡게요. 이러면 잘 보이실까요? 음, 저도 잘 보이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배열로 쭉 간다는 거는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기에 단기적인 가격대가 중장기적인 가격대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다. 근데 역배열은 반대로 단기적인 가격대가 중장기적인 가격대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최근에 7일 이동이 가장 낮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7일이 위로 올라가면서 뚫어준다는 거는 평균 어, 평균 이동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뚫어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왜 골든 크로스를 하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힌트를 이동평균선이 주는 거니까 좋은 의미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죽는다고 표현을 해서 데드 크로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죠. 7일, 14일, 62. 근데 7일이 이 62일을 관통할 때 단기가 중기 이평선보다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 부른 이런 지점들을 이런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